네, 10월 12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좀 장이 안 좋았어요. 네. 1.3% 이상 네. 빠졌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2,900선은 좀 그래도 지키고 있는데 뭐 2,700, 800 뭐 여러 얘기가 나와요.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네. 어떻게 보세요? 시장 상황을? 일단 전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한국 시장에서 오늘 시가총액 상해주들이 다 안 좋긴 했습니다. 근데 특히 전자가 눈에 띄게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저점 매수의 어떤 저희 개인 투자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은 좀 다시 또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어서 뒤에서도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 같은 거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단기로는 이제 주가는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파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서 의미가 없다. 대부분의 제 주변의 기관 투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특별하게 대응은 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주 전 방송에 말씀드렸을 때 주식 비중 50% 말씀드렸는데 사실 50%든 60%든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빠져가지고 지금 그는 과연 저점이냐라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기술적 지표를 제가 그래서 하나 두고 왔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짜놓은 컨트 모델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가끔 지수 바닥일 때랑 이제 상단일 때랑 이제 요거를 보는 지표인데 네. 사실 이 RSI라는 거는 퀀트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신 자료를 찾아보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지수에다가 이거를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모델인 게 저희가 이제 지수가 슬금슬금 빠지면은 이게 과매도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저희가 5% 빠지면 다 주식을 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마찬가지였죠. 2주 동안 주식이 약간 반등할 것 같다가 1% 빠지고 반등할 것 같다가 1% 빠지고 이제 이렇게 누적됐을 때 결국엔 마이너스 빠지고 한 번 플러스에 또 마이너스 하면 계속 RSI 지수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보면 바닥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일 때랑 또 120일 때랑 좀 틀리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주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구간에 도달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오늘 빠졌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빠졌을 것 같고 지수로 보면은 사실은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난주에도 보면 좀 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상대 수익률은 좋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이 둘 다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특히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어요. 네네. 거기에는 네네. 그 세금 내기 위해서. 네네네. 네, 사실 그거는 좀 그냥 노이즈고요. 왜냐면 0.3%인가요? 그 물량 판다고 해서 전자가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닌데 그냥 팔고 싶으셨던 분들이 그치, 이유를 팔지 그냥 거기다 않았을까, 대고. 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뒤에 이제 외국인 동향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명확하게 또 다시 팔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결국엔 한국의 지수를 지탱하는 거는 여태까지 2차 전지가 잘 버텼지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으면서 반도체가 빠지면 이제 받쳐줄 수급이 없고 지수도 이제 하방은 어느 정도 좀 열릴 수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2,900선 정도는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바람인데 제가 삼성전자가 내일 또 3% 빠지면 또 똑같이 지수는 조금씩 계속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 중에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개선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데 언제 오를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지금 저점이니까 오늘 무조건 주식을 채우고 간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근데 오늘 장중에 조금 특이했던 점은 이제 외국인이 그러니까 현물은 팔았고요. 8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그 선물이 좀 중요하긴 한데 지수 레벨에서는 선물을 그 종가에 좀 들어 올렸습니다. 마이너스 4천억 순매도 하다가 종가에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은 지수는 그렇게 많이 하락에 베팅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거라도 우리가 좀 위안을 삼아야 된다. 마지막에 장막판에 그렇게 좀 맞습니다. 올린 거를. 네. 자,
일단 참 많은 섹터, 많은 우량주들이 급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팍팍 빠졌단 말이에요. 네네. 최근에. 그래서 뭐 누가 먼저 오를 것이냐 이제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빠진 주식 쪽에서 나올 것이냐 지금 잘 가고 있는 데가 더 나올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셔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은 지금 2차 전지는 2차 전지 ETF가 좀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보시면은 은행 수급으로 찍히는 ETF가 있는데 이제 은행에서 이제 ETF 관련된 것들을 팔면은 설정할 때 은행으로 좀 찍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뭐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지만 잘 빠지진 않는 이유는 은행 ETF 쪽 수급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물론 덜 빠졌기 때문에 장이 반등 나올 때 덜 올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사실 저도 이제 100%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원래 낙폭과대가 1순위입니다. 근데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낙폭과대를 세게 이제 오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다시 또 제자리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시장은 2차 전지 쪽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전략으로는 이제 반대 전략으로는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대형주를 먼저 포탄을 맞은 데를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뭐 제가 따져보니까 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이 안 돌아오니까 아예 주가가 반응이 없습니다. 기관 투자가도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이 안 돌아오고 달러 강세면은 유로화가 반대로 약세가 되거든요. 유로화 강세로 돌지 않으면 사실 조선주는 그렇게 뭐 저점 매수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 이제 LG화학을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오늘 실적이 오늘 그 충당금 관련해서 GM 충당금 관련해서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원래는 충당금 관련해서 되게 많은 금액을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LG전자랑 이제 LG화학하고 둘 다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악재가 다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을 볼 때 제가 좀 좋게 보는 제가 보려는 계속 전략 중에 하나는 3분기 때 안 좋은 회사들이 오히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공급단의 이슈로 해서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그게 영향이 많이 받아서 실적이 저점이면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QOQ로 오를 수 있는 애들한테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좀 투자자들 생각하고 좀 반대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라고 섹터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기관 투자자분들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사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 가장 큰 얘기는 이제 뉴스로 이미 보셨겠지만 말레이시아나 이런 아세안 국가의 비메모리 관련된 패키징이나 이런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됐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돌아간다라는 뉴스가 나자마자 사실 이거는 뭐 한 달 전부터 나왔던 뉴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는 좀 저점 찍은 거 아닌가 하면서 많이 낮춰놨던 이제 자동차주 지금 뭐 지난도 2주 전에 IT냐 자동차냐 여쭤봤는데 뭐 완전 제가 반대로 갔죠. 제가 얘기한 거. 뭐 저도 그런 거 맞췄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장을 대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 중에서는 좀 저점 매수로 이제 자동차주를 지금 기관들이 좀 관심 있어 보고 있다. 다만 3분기 실적이 좋은 건 뭐냐면 뭐 리포트에서도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처럼 현대차량 비중이 높은 애들이 괜찮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현대차 eGMP가 전기차나 이런 것들 다 그 모듈이 괜찮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업체가 좋은데 실제로 보면은 주가가 좀 오르긴 하는데 모비스 같은 건 또 안 오르고 있고요. 그렇죠. 현대위아는 잘 올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분기 때 가장 안 좋은 게 사실 미국입니다. 뭐 중국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중국 비중은 이미 낮아지고 있고 중국 공장은 현대차가 이제 제3공장을 지금 샤오미한테 팔려고 얘기했다는 걸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고요. 중국 비중이 낮아지면서 이 비중을 전기차 비중을 올리고 그다음 북미 비중을 올리겠다는 게 현대차의 전략이기 때문에 북미 쪽 관련된 업체들이 사실은 3분기가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북미 쪽 있는 애들이 뭐냐? 그러면 SL 그다음에 만도 뭐 S&T 모티브 이렇게 돼 있는데 S&T 모티브를 제외하고서는 주가가 다 좋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자들은 이제 반반으로 갈린다. 같은 섹터에서 반반으로 갈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실적을 보시는 분들은 모비스랑 위아를 보는 거고 3분기가 이제 실적이 나오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지금부터 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SL이나 만도를 사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전략이 같은 섹터 내에서 전략이 투자들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 혼돈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냥 눈치 장세 이게 딱 네. 맞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뭐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들별로도 지금 생각이 많이 틀립니다. 뭐 지금 시장이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아는 그쪽에 이제 하시는 좀 뭐 예전에 펀드 매니저 했던 선배님한테 한번 오랜만에 전화해봤거든요. 뭐 어떻게 보세요 했더니 쉰 지 오래다. 2주 전부터 계속 쉬고 있다. 아. 장세를 모르겠다. 자기는 이 색깔 자체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팔지도 않고 있는 거는 그냥 네네. 들고. 뭐 있는 거 조금씩 정리하고 뭐 조금 들고 있는데 이게 반등이 나와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엔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고 그냥 그 펼쳐놓거나 이러지 않고 종목을 압축하거나 아니면 일부 종목들만 투자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장세네요. 네. 그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어디가 먼저 반등할 것이냐. 네. 막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알 수 없는 거네요. 네, 뭐 모든 주식이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저희가 그래도 공부는 하고 있어야죠. 네. 그러면 좀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디 쪽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이제 포탄을 먼저 맞은 이제 자동차 쪽을 자동차?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삼성전자도 워낙 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준비된 자료를 한번 먼저 좀 보여드리면요. 네. 그 제가 봤던 건데 이제 뭐 제가 사이클이 3년입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틀렸더라고요. 이게 4년입니다. 4년. 아, 그래요? 예, 저는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6개월 지금 힘들었는데 혹시 3년 사이클 중에 하락이 아닐까라고 봤는데 결국에 이게 CT에서 나온 D램 사이클에 대한 자료거든요. 아마 요걸 보고 2011년도부터 계속 그 팔지 않았냐라는 게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여기 보면은 D램 컨트랙 프라이스 결국엔 고정거래 가격이 이제 빠지는 구간 전에 이미 D램 매출의 어떤 D램 업체들의 매출은 피크가 나왔다 연초에.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팔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나. 뭐 사후 약범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빠질 거냐라고 봤을 때 제가 이제 D램 쪽 관련된 중소형 IT 업체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거기서는 사실 수요는 되게 좋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나 이런 후공정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의 어떤 그 바틀렉, 저희가 뒤에서 한번 얘기하겠지만 공급 바틀렉이 걸려서 결국 공급단의 이슈로 지금 이 스팟 가격이 못 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고, 뭐 11월에서 12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 2분기를 가격이 오를 거를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업체들이 컨센서스가, 근데 주가가 먼저 반영하면 11, 12월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어서 말씀을 좀 보시면 주간으로 외국인이 순매수 하위랑 상위입니다. 하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이제 좀 매도가 이제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무섭게 일주일 동안 좀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온 종목들을 좀 다시 보시면은 저희가 한때 핫했던 카카오뱅크, 삼성 SDI, 그다음에 뭐 카카오, 삼성전기, 크래프톤도 뭐 한참 사다가 이제 또 파니까 바로 빠지죠. 그래서 굉장히 대한항공도 저희가 이제 다 좋아하는 위드 코로나 준데 이제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외국인이 파니까 바로 빠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외국인 마인드를 저희가 100%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지금 투자 전략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뭐 대형주 중심이 됐던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들 이게 매수가 좀 와줘야 되는데 네네. 지금은 매도가 조금 끝쳐지기만을 바라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매도 언제쯤 이게 좀 이렇게 수그러들을까요? 뭐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긴 일단 한데. 환율 이슈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게 이제 중국 위안화 환율, 호주 달러 이렇게 보거든요. 호주 달러랑 한국이랑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달러 인덱스는 이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옆으로 기는 모습이고 미 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이 거의 1.7까지 올라가 있어서 이제 3월달, 4월달 고점을 지금 베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나 어떤 이런 우려에 대한 것들이 많지만 위안화와 그 달러와의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변동이 있는지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위안화 원입니다. 신기하게 이제 한국이 또 중국 수출이 많거든요. 네. 수입도 많습니다만 그 위안화 대비해서 원화가 약세로 가는 이유는 사실 저도 이제 뭐 매크로 에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100% 뭐 이렇게 확답 드릴 수는 없지만 외국인이 볼 때는 한국 원화가 계속
중국 대비 이제 약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게 왜 약세로 가지 이렇게 의심 뭐 나름대로의 이제 분석은 했겠죠. 예, 그렇지. 예, 그래서 뭐 무역 수지라든지 여러 데이터를 볼 것 같은데 일단 원화는 생각보다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머징 내에서 어떤 중국 대비 저희가 약세로 돌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반도체랑 환율 약세 뭐 굳이 시장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어디가 될까라고 보면 뭐 제조업 바틀렉 생산 이슈 이런 거에 가장 뭐 저희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생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렇죠.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 좀 IT 자동차 되게 시크리컬한 그러니까 소비재 경기 소비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먼저 팔아놨다가 다시 사면은 다시 또 올라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오냐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얘기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이 좀 상승 쪽으로 턴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뭐 봐야죠. 예를 들어서 뭐 테이퍼링 이슈 뭐 11월 달에 됩니다. 다 얘기하겠지만 뭐 저희가 고용 지표는 좀 덜 나왔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유가는 올랐고 아마 그 연준도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이렉트로 연준이 어떤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할지 모르는데 이제 이머징을 저가 매수를 들어온다라고 하기에는 뭐 낮췄던 비중을 조금 채우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본격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지금 환율이 문제인데 지금 뭐 1190원, 네. 1200선에 거의 다다랐었는데 이게 좀 넘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연초에 저희가 1,200원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외국인이 들어와서 환율이 그때 1월 달엔 빠졌고 2, 3월까지만 해도 환율이 안정적이었거든요. 1,050원 안팎? 이 네네네 정도였죠? 맞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뭐 환율이 오르니까 뭐 IT 업체랑 뭐 자동차 업체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에 수출이 많긴 합니다만 매출액이라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환율이 있으면 전반적인 시장의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다. 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환율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오를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환율의 동향을 좀 민감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환율이 좀 떨어져야 그러니까 원화가 좀 강세가 돼야 외국인의 매수나 우리가 지수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한번 볼까요? 원자재 이 모든 인플레이션의 어떤 근본 원인 중에 하나로 저 원자재 인플레이션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특히 이 우리 뭐죠? 그 신재생 에너지 네. 이것에 대한 어떤 공급 부족, 뭐 생각밖에 어떤 저조한 그 공급량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더 그 에너지 가격이 좀 폭등하면서 네. 어려움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일단 저는 신재생 쪽은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이슈는 2010년도부터 계속 있었고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돈을 버는 업체는 몇 개로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비중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RPS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유가가 오르는 거를 해지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저는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슈는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좀 많이 껴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결론은 조금씩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 하면서 연준을 괴롭힐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유가를 맞춘다는 건 더 주가보다 어렵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저희가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산유국의 어떤 집단과 그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보면 최근에 주가가 엄청 좋아요. 네, 이머징 지수 중에서 러시아가 지금 연초 대비 1등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인도가 2등이고요. 한국은 저쪽 저기 하위권에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천연가스도 그렇고 유가도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브라질도 유가랑 연동이 돼 있는데 아마 환 안정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지수가 빠진 걸 보면 러시아의 천연가스 어떤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유가가 뭐 40불까지 뭐 25불까지 빠진 적도 있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뭐 40불 간다고 했는데 벌써 80불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은 사실 유가를 눌러야 됩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유가를 어떻게 돌렸냐면 셰일 오일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을 거야. 오펙 그러면 너네 우리 얘기 들어. 사우디가 굉장히 친미 성향이 강했죠.
그래서 유가가 좀 힘들어도 얘네가 버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러시아랑 오펙이랑 손을 잡은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을 압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큰 지금 정치적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리스크는 유가가 올랐을 때 미국 사람들한테는 유가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가가 10불이 오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가 오른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든 미국 사람들이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이 가솔린 가격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유가는 지금 어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 유가 이상 돼야 이제 적자를 면하는데 그 재정 균형 BEP를 할 수 있는 유가는 제가 알기로는 한 70에서 80불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막 BEP 돌아서는 거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러면 80불 이상에서 오래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오펙 플러스한테 우리 셰일 오일 더 할 수도 있을 거야. 너네 좀 감산 좀 해.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증산 좀 해. 했더니 증산을 안 한다고. 왜냐면 우리 이제 먹고 살만 하는데 그럼 러시아랑 아마 오펙이랑 이런 뉴스에 따라서 유가는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경기 개선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가가 여기서 폭락을 할 가능성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대한항공 같은 것도 원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원가 부담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유가의 상승 이런 커머니티의 상승들이 원가의 부담을 주는 실적 시즌이 이번 3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도 이걸 가격 전가가 할 수 있는 업체는 4분기 때 실적이 올라갈 거고 가격 전가가 못하면 못한 업체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3분기 때 실적이 좋아도 빠지는 그런 두 가지 부류로 나누기 때문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인플레이션 이게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세계 경제에 있어서 아주 큰 그 뭐라 그럴까 위험 요소로 지금 자꾸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요. 네. 일단 물류난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네요. 네. 일단 물류난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반도체 칩 이슈, 그거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의 칩 이슈, 공급 이슈 빼고서도 이미 컨테이너 운임이 최근에는 조정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컨테이너 가격이 너무 올라서 배가 안 잡히는 겁니다. 뭐 일단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투자분도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전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처럼 전 글로벌을 돕니다. 근데 컨테이너 운임 주수가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배가 돌 때 운임을 비싸게 더 받으려고 자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약간 버스가 노선이 이제 버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추석 때 이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추석 때 뭐 제가 고향인 뭐 대전을 가야 된다. 근데 버스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급하니까 이제 버스 티켓팅 하려고 보니까 이미 만석이에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죠? 부모님 뵈러 가려면은 일단 입구에서 암표라도 사려고 기다리는 뭐 약간 옛날 스토리이긴 합니다만 암표라도 사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얘네들이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이게 올라가니까 선적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마지못해서 자리가 난 것처럼 해서 비싸게 받아먹는 어떤 행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올랐던 거죠. 예,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물류 비용이 급증을 하는데 제품 가격에는 전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업체들은 물량이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2주 전에 이제 제 고객분들하고 이제 지누스라는 매트리스 회사랑 컨퍼런스 콜을 했거든요. 거기가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80% 매출은 다 미국에 갑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 미국하고 글로벌 다른 쪽 물량은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쪽으로 매트리스는 무조건 선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선적을 어떻게 하냐면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공장을 지금 세우고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 단계고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사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선적할 배가 없다라고 계속 이게 작년 3분기에도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 보세 창고 구역에 계속 제품을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고도 부족한데 그렇죠. 근데 물량은 계속 쌓이는. 근데 이제 제가 수요를 그래서 여쭤봤어요. 혹시 수요가 많이 꺾이 했더니 수요는 배로 실어만 보내면 무조건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병목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병목 현상이 3, 4분기 때 4분기까지 오래 지속되면 내년도 장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왜냐면 실적이 터지거든요. 이렇게 재고로 많이 쌓아놨던 것들이
병목 형상 이제 물류 비용이 확 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 매출이 확 잡히는 뭐 3, 4분기 때 부족했던 것들이 이제 더 많아지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수요, 네네. 그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물량도 있지만 창고에다 쌓아놔야 물량까지 합쳐지니까 네네네. 이게 확 불어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스탠바이미라고 LG전자에서 스탠드형으로 해서 이렇게 TV처럼 나온 게 있습니다. 큰 태블릿처럼 볼 수 있는 거. 이제 그거를 좀 사람들이 사려고 오늘 보니까 그 오늘의 집이라는 어플에서 12시에 런칭했는데 제가 점심시간 도시락을 먹거든요. 항상 그 이때는. 도시락 먹고 제가 11시 55분에 앉아서 잠깐 인터넷 보다가 12시 2분에 접속을 했는데 완판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진 않아요. 이 수요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자산 가격이 다들 올라 있어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낙수 효과가 이제 나오는데 웨스트 이펙트가 나오는데 공급단의 이슈가 생기면서 올해 하반기 때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 나와서 비슷한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기업의 실적이 여태까지 좋아서 PER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는 1, 2주면 조정이 끝났다. 근데 이번에는 EPS에 영향이 있으니까 이 EPS 영향이 다 분석돼서 실적 시즌이 끝나려면 11월까지 늦으면 11월 중순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11월 초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눈치 보기 장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제조업 물류 대란이나 이런 거에는 제조업에 이렇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할 때 이렇게 물건을 파는 회사보다는 컨텐츠를 파는 회사들이 조금 더 소프트한 회사 이런 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고 근데 소프트한 회사도 또 1, 2주 사이에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뭐 많이 제가 올랐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뭐 지난주였으면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너무 이것도 단계에 다 올라버려서 사실 뭐 이건 다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어려워요. 네. 하여튼 지금 얘기대로 그래서 이제 물류난으로 인한 이 공급 부족,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시장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네. 어쨌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어려운 장에서 그래도 좀 희망을 줬던 게 이제 자동차하고 부품주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뭐 2, 3일 이렇게 오르다가 오늘 이제 좀 빠졌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것도 일시적인 거 아닐까? 왜냐면 이제까지 하도 당해가지고 네. 뭐 하루 이틀 오르다가 그다음에 쭉 빠지고 올라가서 또 기대감 가지면 또 빠지고 네. 어떻게 보세요? 일시적인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건 좀 뭔가 턴어라운드하는 좀 장기적인 그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나는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고요. 만약에 3분기 대비해서 이게 4분기까지 더 늘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뭐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이제 앞에 있는 어떤 뷰거든요. 지금 이제 많이 주가는 먼저 빠져 있고 이제 한 2, 3일 오른 거라서 뭐 추가적인 매력은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이거를 좀 현대글로비스 이런 거를 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통화를 좀 했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이거 좀 그 바닥에서 이제 어차피 물력 있으면 한 번 더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어떠실까라고 했는데 결국 안 사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빠져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거기서 이제 더블업을 이게 비중이 저희가 10%였다면 이걸 20%로 했으면은 지금 플러스 한 5% 정도는 났을 것 같은데 이럴 정도 2 플러스 5%의 수익률이 아쉬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 해처럼 막 30% 40% 수익률 네. 기대하고 버팅기고 있다가는 네, 올해 그 3, 40% 수익이면 거의 그 탑티어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제가 뭐 6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린 하반기는 8배 어렵다라는 게 지금 아마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닐까. 또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또 장 좋아지면 또 언제가 그랬다는 듯이 또 그렇죠.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이 계속 이런 거 아니에요? 오르다 내리다, 오르다 내리다. 우리가 올릴 땐 좀 희망적이 되고 내리면 또 온 세상이 다 끝난 네, 것 네, 같고 네. 또 오르면 또 생각이 사라지고. 네, 네. 하여튼 이 변동성이 심한 게 주식시장이라는 거. 그리고 사실 또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좀 너무 그 순진하게 그렇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살벌한 곳이라 네.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네, 네. 예, 맞습니다. 조심을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많이 올랐죠? 네, 일단 뭐 항공 여행은 다 알려진 부분이라서 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도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2주 랠리하고 바로 조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위드 코로나 이제 정부가 뭐 이제 11월 중순 정도에 한다고 이제 조금씩 늦춰지고 있죠. 네, 그래서 11월 중순 정도에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코로나 백신 뭐 저도 2차 다 맞았지만 백신 백신 많이 2차까지 접종한 분들의 저희가 한국의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뭐든 해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위드 코로나 중에서 좀 낙폭과대 업체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지는 게 그때 뭐 여행주를 제일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행주 같은 경우는 직원이 다 이제 컴백을 하고 이제부터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계속 나야 됩니다. 물론 트래블 버블이 되면서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그걸로 여태까지 전고점까지 와 있는 여행주를 다시 올리기에는 좀 그렇죠. 힘들고 그다음에 3분기 또 실적 시즌이라고 당연히 여행주 실적 없는 거 다 알면서도 실적이 안 좋으면 또 조정이 나오거든요. 조정 나올 때 이제 다시 사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많이 빠져 있는 업체들 면세점 같은 경우 호텔신라 연중 내내 안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트 진로 뭐 관심이 없죠 요즘에. 예. 그 3반기 때 그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되게 많이 움직였던 두 종목들이 지금 쉰 지가 거의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종목이 오히려 장 오를 때 소외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덜 빠지기 때문에 수혜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근데 위드 코로나도 섹터가 참 많아요. 다양하게 소비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네. 항공주, 여행주 뭐 일단 가장 좀 우리가 그 확률적으로 덜 오르고 좀 가장 괜찮다 싶은 그런 곳이 어디가 될까요? 뭐 방금 말씀드린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보니까 지역별로 좀 저희가 이제 저녁 시간에 인원 제한이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명이고 뭐 백신이 완료된 사람 포함해서 이제 4명까지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식당에 사람이 둘이서 만나는 경우보다는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면 3명이서 만날 때가 많은데 그렇죠. 백신 맞고 2주가 지나야지만 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수요가 풀로 이제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우려되는 것들은 이제 코로나가 다시 다 됐는데 생활 패턴이 이미 굳어져 버렸습니다. 온라인 쪽. 예, 뭐 저같이 맞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저녁을 한 달 내내 꽉 차 있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죠, 저도 일하려고. 근데 이제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3년 만에 처음 이제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정말. 근데 만났는데 진짜 한 달에 한 번 저녁 약속 있을까 말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 패턴이 다시 또 풀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서 주가는 먼저 움직이겠지만 실적 베이스보다는 일단 주가는 빠져 있고 어차피 지금보다는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빠져 있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가운데서도 네네.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 네네네. 그 주식을 1순위로 좀 보자. 네. 이 말씀으로 이해할게요. 네. 자, 지금 참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죠. 시장은 이렇게 흔들리고 하락하고 있고. 네. 그래서 대부분 아마 물리셨을 거고 계좌 색깔이 파랄 거예요. 다 손실을 보고 있는 네. 구간.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마 회의에 빠질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했을까? 그 다음에 내가 돈 벌려고 했는데 마음고생하고 건강 버리고 이 돈까지 잃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뭐 네. 이렇게 또 반성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럴 때 뭐 투자 방식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뭐 일단은 포트폴리오 방향으로 언제 반등이 나올까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문 투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건 매한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뭐 약간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현직에 있을 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뭐 제 주변도 지금 엄청 다운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냥 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장중에도 서로 얘기 안 해. 예, 백해무약이기 때문에 그냥 뭐 혼자 노래 듣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아까는 어떤 분하고 전화했더니 1시부터 술 먹고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 스트레스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칙이 저는 그냥 많이 물리지 않는다. 버핏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물리면 멘탈이 안 좋아지니까 장을 안 봅니다. 그럼 올라갈 때 원래는 물을 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100만 원이 있을 때 삼성전자에 제가 50만 원이라는 높은 비중을 했는데 많이 빠지니까 멘탈이 안 좋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남은 종목들을 현금화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세게 다시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베팅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들은
뭐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도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이 빠질 때는 사실은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좋은 레포트들이 오늘도 뭐 메타버스 유한타의 메타버스 리포트가 나왔는데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쓰고 싶었던 자료 스타일로 쓰셨더라고요. 신규로 이닛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걸 보고 계신 주린이 분들한테 좀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뭐 펀드 매니저들이 보통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제가 주니어 때 이제 그 선배님들이 많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나 지금 장 좀 봐야 돼. 장이 급락해서 나 지금 빨리 가서 그 대응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은 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한다고 하거든요. 대응한다고? 네. 장은 대응하는 겁니다. 예측해서 이게 어떨까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는 뭐냐면,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그런 내용도 듣고 뭐 아예 바텀업 스타일로 그냥 하겠다 이러신 분도 되게 스타일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스타일이 어떤 쪽인지 먼저 보시고, 뭐 시장이 힘들 땐 다 같이 힘든 거기 때문에 이 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대응법은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식을 내일 뭐 2주 있으면 주식이 저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 팔고서 2주를 쉬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을 일정 부분 가져가면서 투자 전략을 계속 고민하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흰머리가 굉장히 많죠. 네. 탈모도 많습니다. 원형 탈모도 많고 제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시장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걸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할까? 왜 나는 이렇게 전혀 못할까? 네. 이렇게 자괴감에 빠진 네.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네. 그럴 필요 없다. 네. 지금은 뭐 정말 펀드 매니저 같은 전문가들도 지금 막 고민하고 손 놓고 이런 상황이다. 네, 네. 이게 이제 조금 위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무대응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대응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긴 뭐 그 위기에 멘탈이 무너지면은 뭐 매도를 하든 어떤 뭐 매수를 하든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그게 악수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으로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뭐 제가 그때 한번 뭐 로스컷 하는 법 이런 거를 되게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주식을 이거 어떻게 줄여야 되냐.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줄일 때도 뭐가 선호순위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동일 비중으로 줄이고 현금을 계속 매일매일 확보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쯤에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사실 애널리스트 리포트보다는 본인의 그 어떤 베팅이나 어떤 주식시장의 감이 조금 중요한, 그러니까 저점은 원래 감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제 다른 분들이 PER을 많이 쓰시는데, 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생각했을 때 PER, PBR 다 이제 다음날 급락 나오면은 또 멘탈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문적인 투자분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또 그 대응과 관련해서 네. 뭐라 그럴까요? 왜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왜 한 달 전에는 삼성전자가 좋다 그러고 왜 지금은 안 될까? 네. 왜 한 달 전에는 뭐를 팔아야 됐는데 왜 지금은 사야 될까? 막 이런 식으로 이 뷰가 바뀌거나 네. 아니면 상황이 바뀐 거에 대한 그 말바꿈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있거든요. 네네네. 이걸 이제 상당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시장이 움직이는 거대로 계속 뷰는 바뀔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겠는데요. 뭐 저도 현직에서 애널리스트 할 때 그런 전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제가 회사에는 거의 그 자리를 앉아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뭐 특정 종목을 가지고 이제 전화 오셔서 2시간 반 동안 통화한 적이 있거든요. 네, 목표 주가 없었는데 목표 주가 얼마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왜 그렇게 질문하시는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제 모든 투자는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시는 거긴 하고, 제가 오늘 어떤 걸 보고 왔냐면, 제가 아는 펀드 매니저 중에서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이제 어떤 글을 쓸 데가 없고 이제 생각의 정리를 하려면 글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를 하셨는데, 오늘 개별 종목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다 씁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조금 나눴었어요. 일단 투자는 누구든지 실패하면 남을 블레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공부를 했는데 결과는 어차피 제가 이제 어떤 뭐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에 테스트를 하거나 모든 게 다 결과로 나오거든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블레임할 상대를, 그러니까 뭐 비난을 할 상대를 찾는 거는 인간의 당연히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수익이 났을 때랑 이제 수익이 안 났을 때라의 어떤 멘탈을
붙잡는 거는 결국엔 펀더멘탈인데 이게 지금 저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사실 펀더 매니저들이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아예 안 보시는 분도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2, 3일 동안 이렇게 막 장이 지난주 같은 폭락장이 나오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좀 자세히 보는데 이게 매크로 이슈고 이게 한동안 안 풀릴 것 같다고 하면은 그냥 모니터를 실제로 끄고요. 저도 2015년도, 16년도에 현직에 있을 때 막 옆에서 막 난리치고 이럴 때 저희가 그냥 모니터 끄고 그냥 노래를 그냥 듣고 장중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배임 아니냐 막 이렇게 나태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때 대응을 하면은 제가 이제 주식을 팔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펀드가 워낙 많으니까 다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수익형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팔아야 돼요. 상대 수익형은 형 펀드는 주식을 무조건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비중 싸움인데 절대 수익형은 지금 아예 주식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다 팔았는데 내일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멘탈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안 좋지. 예, 안 좋습니다. 제일 열받지. 근데.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비난의 상대로서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한테 하는 거는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기 어쩔 수 때문에 없어요, 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상대가 필요해. 네, 저는 화풀이 하고 싶은 네, 상대. 그 연예인 분들도 이제 그만큼 뭐 유명한 연예인 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는 이유가 어떤 그런 댓글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게 확률적으로 많이 있나 보죠. 펀드 매니저 같은 전문 투자 기관 투자자들도 우리는 그냥 엄청나게 팔기만 할 것 같은데 모니터 꺼버리고 그냥 안 보는 그런 펀드 매니저도 꽤 되나 봐요. 제가 이제 모셨던 이제 첫 사수가 저랑 나이 차이가 띠동갑이셨거든요. 제가 양띠인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뭐 지금 현직에서 실제로 운용을 안 하실 것 같긴 합니다. 관리로 나가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그냥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때 똑같이 따라해봤습니다. 예, 조금 그래도 이제 좀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냥 계좌를 아예 안 보시는 것도 방향이 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투자 금액에 내가 감당해야 될 범위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연봉이 1년에 3천만 원이다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월에 3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주식 투자 처음 할 때 제가 이제 금액을 설정을 제가 해주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자기가 이제 사실 흔히 말해 저희가 집중 투자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 포트폴리오를 했을 때 제가 인내할 수 있는 거는 전체의 제 평가 손실이 이제 제 월급을 뛰어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면은 이게 20% 손실 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장이 안 좋으면 20% 손실하죠. 그럼 반대로 역산해서 보면은 얼마 정도 금액을 저희가 투자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혹시 커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금액을 익스포저를 저희가 줄인다고 하죠. 금액을 좀 줄이고 나의 그릇은 이 정도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업이기 때문에 펀드가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운용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게 1,000억이 됐던 뭐 100억이 됐던 뭐 고객이 주신 거는 무조건 운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면 좀 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을 수도 있으면 뭐 지금 와서 쉬라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모든 게 되게 상대적이다. 그리고 예전하고 좀 틀렸던 거를 다시 한번 좀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만큼 시장에 정보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빨리 결정도 빨라지고. 네네. 그래서 이 의사결정과 주가의 방향성이 저는 이제 PB의 시대라는 PT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고객들을 만나고 있지만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한두 명만 알아도 주식으로 수익을 엄청 낼 수 있었던 시절은 2014년도, 15년도가 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직에서 나왔던 이유도 그런 한계를 어떻게 보면 좀 극복하고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계속 자기의 투자 철학 이렇게 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를 저도 보면서 자신만의 투자법을 결국에는 위기 때 성립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신이 잘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점에서 이게 좀 잘 사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주도주를 좀 잘 사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그냥 대형주 낙폭과대에 있는 거 그냥 빠지고 6개월 동안 기다리면 수익을 잘 냈던 건지, 이제 과거에 수익이 잘 났던 스킴을 복기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고 본인의 장점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는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잘하는지 봤더니 이제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걸 한 2년치를 복기를 펀드 매니저는 이제 운용을 하니까 이게 매매 내역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 빨리 팔았지? 이런 생각부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복귀하는 시간으로 조금 가지셔도 그러니까 장 대응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뭐 수익이 난 거 그리고 수익을 난 걸 팔았을 때 이제 뭐 역으로 이제 저희 그 이제 펀드 매니저들끼리 이제 사실 장중에 할 거 없잖아요. 장 이렇게 빠지면 할 거 없거든요. 자료 보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잡담도 하고 뭐 그동안 얘기도 못했던 거 뭐 개인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좀 잘 된 거 하나씩 얘기하자. 뭐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제이 콘텐츠리다. 나 좀 너무 일찍 팔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서로 할 정도로 이제 멘탈을 서로 이제 보다듬어 주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가 있죠. 네. 기업 단에 별 이슈가 없고 네. 문제는 이 거시적으로 글로벌 거시 환경이 좀 안 좋아진 거. 네. 이럴 때는 그냥 컴퓨터를 끄고 그냥 멘탈 관리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포트폴리오대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 포트폴리오 적어놓습니다. 적어놓고 매매를 안 했을 때를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가격이랑 이런 걸 정해놓고 내년 2월 종가로 2월 말 뭐 1월 말 종가로 했을 때 얼마일까라고 시뮬레이션. 사실 제가 실제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시뮬레이션 하면 특히 잘 됩니다. 예. 그래요? 네, 실전 투자하면 좀 어렵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하여튼 지금 그 펀드 매니저들도 우리와 비슷한 그런 어떤 고민을 하고 정말 어쩔 때는 이럴 때는 뭐 컴퓨터를 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무대응이 가장 최선의 상책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드네요. 네, 하여튼 어려운 시장이지만 위안을 갖고요, 위로를 좀 받으시고 용기를 내서 잘 버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